(2022년 12월 5일) 19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건메이트의 비시즌 컨텐츠 파워우 11화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파워우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으며 파건메이트 유튜브 팟빵에서 파워우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질이 다시 좋아졌죠? 아, 네. 다시 좋아졌어요. 저희가 디스코드의 망령에 다시 씌어있다가 다시 일반적인 녹음 시설 같은 데로 들어와서 녹음을 하고 디스코드를 있습니다. 하면은 뭐 편한 것도 편한데 나쁜 부분도 있죠. 음질도 그렇고, 그리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멘트 각이 안 보여요. 네, 멘트가 물리기도 하고 또 막아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이게 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둘이 이게 호흡이 맞는다는 게 딱 약간 얼굴 보고 한다는 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그쵸. 좀 있고, 대신 나쁜 점은 이제 깝치면 진짜로 맞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안 깝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작년 2월달 3월달에 처음 봤거든요. 3월달에 처음 봤나? 그러니까 훈련소 나와서 나온 다음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땐 사람이 참 착했는데 점점 이게 그 방송물을 먹어서 그런가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착하면 됐죠. 진짜 지금 표정이 존나 악랄하거든요. 지금 예, 사람이 이제 군대 제대도 했겠다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민간인이고 아직은 개백수기 때문에 뭐 크게 할 것도 없고 그렇죠. 편합니다. 네. 요즘 이제 인내 칼럼을 거의 난사를 하고 계시죠. 뭐 어제는 하루에 3개인가 적었던데 글을. 이게 너무 심심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저는 사실 제가 게임도 거의 안 하고 뭐 그렇다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시간이 진짜 하나도 안 가요. 그럼 뭘 할까? 역시 개소리 찌거리는 게 최고다. 존나 부럽다 진짜. 그래서 글을 쓰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고,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을 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굴리려고 여러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 이제 오늘 그 프로젝트의 시작과 같은 날이죠. 첫날이고, 이제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 둘째 주에 들으실 거예요. 저희 업로드 이제 일정상. 어쨌든 저희는 그 전주에 녹음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2개에서 3개 정도 녹음을 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올리고 싶을 때 올릴 거예요. 편집은 미리 해놓고. 왜냐면 제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만들어 놓고 올리고 이제 반응 보고 이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녹음을 해놓을 생각인데. 그렇죠. 뭐 원래 시험 기간에 다 바쁘잖아요. 그쵸, 뭐 시험에 과제 뭐 다 끼고. 심지어 저는 경영학과라 팀플도 많아가지고 뒤질 것 팀플. 같습니다 진짜. 팀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 지금 팀플이 제가 약간 좆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대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대학을 이미 거치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그 4학년 수업 미리 땡겨 듣고 있어요. 지금 2학년인데. 야, 빠르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저랑 아는 사이고 친하고,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친하면 혹시 대학원 가시나요?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 새끼야. 그래서 제가 졸업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느라 좀 친해져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 실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학회 이런 것도 했었고 해가지고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태라서 마케팅 4학년짜리 이제 그 마지막 수업들을 미리 좀 땡겨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저는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말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술 먹으면 말도 존나 많아지고 약간 이런 편이라서 말하는 게 편해서 그냥 발표를 제가 먼저 도맡아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발표라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다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는 굉장히 큰 일을 맡았으니 발표나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불안한 게 뭐냐면 그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나 뺀질같이 생긴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쎄했어요. 근데 뺀질이가 저희 조에 하나, 반대편, 그러니까 저희 조 안에 그 팀을 2개로 나눠서 앞쪽
부분이랑 뒤쪽 부분 하는데 저희 뒤쪽 부분을 맡았는데 저는 그냥 그 뺀지리 중에서도 약간 더 상뺀지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실제로 이제 회의를 하자고 했을 때도 회의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이제 전체 회의 때 그 양반은 없는 회의였어요. 저분이 자주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백업을 들어가겠다. 제가 그 저는 역할을.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뭐 저는 발표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백업을 들어가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개새끼가 회의도 안 나오고 저래서 개같이 하고 거의 실종자네요. 네 그래가지고 백업을 존나 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뒤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 벌렸어요. 제가 또 최근에 뭔가 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씨발 이 새끼가 도망을 다녀가지고 불운해졌네요.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빡쳐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팀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쵸. 저랑 당신만 하는 것 같긴 한데 듣고 있나 오보금 안 듣고 있겠죠? 파워홀을 저희가 녹음을 했을 때 궁금한 거 그거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파워홀을 듣고 있을까? 그렇죠. 경험이 없는데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네. 안 듣겠지. 씨발 새끼들아. 아니 장난이고요. 다 좋은 사람들이죠. 어쨌든 저희가 또 그리고 저희처럼 좀 변태적으로 축구를 보는 사람이 달린님 정도를 제외하면 없어요. 근데 달린님은 그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한테는 나와달라는 얘기를 쉽사리 하기 쉽지 않고 저는 뭐 원래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러다 치고 이제 여기 개백수 새끼 하나 있기 때문에 개백수 새끼 데리고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빨리 개백수를 탈출해야겠네요. 좋은 건가? 아닌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어차피 녹음하라고 오면 바로 달려올 거면서. 뭐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내는 편이라서 원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총 2가지 정도의 내용을 이제 11화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팀 베스트 11 올해 베스트 11을 각자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MVP 이제 올해 MVP를 이제 한 명씩 선정을 해 왔습니다. 뭐 MVP 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뭐 MVP를 하고 싶었던 선수는 2명, 3명 정도 있었는데 얘를 굳이 왜 선택했느냐, 아니면 얘는 왜 좀 밀렸냐,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MVP 하나 뽑으라고 하면 후보군은 사실 약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약간 원래 다채롭게 하려면은 뭐 최고위 뭐 22세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렇죠. 것도 뭐 다 그렇게 뽑아야 얘기를 해야 하지만은, 되지만 어차피 베스트 11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어지간하면은 베스트 11을 얘기한 시점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스트 11도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좀 드러나는 그렇겠죠. 대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시상식 역순으로 갑시다. 시상식은 베스트 11 나오고 MVP가 나오니까 우리는 MVP 먼저 얘기하고 시상식 역순으로 이제 베스트 11을 나중에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VP 먼저 해볼까요? Most Valuable Player. 영어 잘하시네요. 좋겠다. 그 말레이시아 여행을 이달 말에 가족끼리 가기로 했거든요. 연말에? 근데 가기로 했는데 뭐 이모부고 전부 저한테 영어 회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공익하는 동안에 영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영어 쓸 일이라고는 웨스트햄 축구 기사 찾아본 거라고 없어요. 존나 큰일 하셨네요. 제발 저한테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가면 다들 영어 쓰나, 말레이시아? 거기도 일단 소통은 근데 일단 영어가 공통어인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또 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로를 하잖아요. 기숙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주로 기숙사에 사는 사람의 절반은 외국인이에요. 뒤질 것 같아요, 진짜. 그 만국의 영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어는 다 다릅니다. 한국 영어가 다르고요. 그 영국에서 온 영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저기 동남아 친구들의 영어가 다르고, 남부 아시아 영어 또 다릅니다. 유럽 영어 다르고요. 그거 맞아요. 러시아 영어가 굉장히 악랄합니다. 러시아 영어. 그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 그 국가 초청 당 학생 뭐 그런 학생들 있단 말이에요. 와 씨, 러시아 영어는 그 악센트가 달라요. 어떻게 발음해요? 몰라, 나 못 알아. 지금도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단어 몇 개를 억지로 캐치를 해서 이제 그걸로 좀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인도 영어랑 중국 영어는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는 제가 들은 영어 중에서
제일 환상적이었던 영화 싱가포르 영화였거든요. 아 거기는 네. 동남아 영화잖아요 사실상. 그쵸. 근데 얘네가 사실 공용어가 있잖아요. 중국어 쪽도 그렇죠, 있고 예. 하니까 광둥어 쓰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성조 같은 거가 다 섞여 들어가서 중국어 역영과 함께 하니까 처음 들었을 때 다 패닉이 왔어요. 이게 무슨 예. 뭐 근데 그것도 오래 들으니까 약간 적응은 예, 되지만 귀가 이제 예. 에이징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애가 저한테 뭐 갑자기 파일럿 이러는 거예요. 파일럿? 뭐지 했는데 제가 5초 동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파일럿이 아니라 토일렛이구나. 아. 화장실이 어디 있냐는 거구나. 발음이 그 사이 그 무언가예요. 너무 알아듣기 토일렛? 어려워요. 토일렛이 어떻게 파일럿이 돼? 씨발. 그 진짜 그렇게 들려요. 와. 아, 전 그거 있어요. 그 윈터 베케이션이잖아요. 윈터 베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아. 일본 친구들의 영어가 상당합니다. 윈토로 베케이션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윈토로 베케이션오인데 제가 그거를 윈토로에서 제가 그 유튜브에 다나카상 이런 걸 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하도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접하니까 예, 그 이제 알아듣는 다나카가 건데 막 이제 그 억지 영어 이런 것도 가끔 쓰고 하니까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온 거지. 와 윈토로 베케이션오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으면 뭔 개소리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쿠도 나루도부터 네, 처음 마구도 들었을 나루도, 때부터 네.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코라, 코히. 예. 어쨌든 네, 저희가 영어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예, 각자 그러면 MVP를 먼저 딱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저희는 지금 대본 공유가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네. 아까 전에 여기 살짝 봤을 때 베스트 11 받고 MVP 못 봤거든요. 네. 예, 베스트 11 저랑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 딱 하나 보였는데 네, 한번 MVP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뽑은 MVP는 뭐 제 생각에 제일 뻔한 픽이에요. 이명주. 뭐 사실 제 가치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 시즌 그런 걸 떠나서 1년의 결산은 1년 전체를 봐야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반년 뛰었던 선수인 무고사나 에르난데스를 제외를 했고요. 뭐 1년 전체를 봤을 때 제일 영향이 컸던 거를 저는 이명주 선수로 봤습니다. 저는 김동민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저희 두 명이 각자 좀 중점적으로 두는 포지션상의 포메이션상의 메인 포인트가 어딘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먼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얘기가 이해가 아예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쵸. 다들 머릿속에 비슷하겠지만 누가 더 중요하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포르트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네.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고 제 거 얘기하고 코멘트 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저희가 시즌 내내 메인으로 쓴 포메이션이 3-4-3이었죠. 그렇죠. 이 3-4-3에서 사실 3-4-3이 제일 굴러가기 어려운 이유는 중앙 미드필더의 퀄리티의 차이에 따라서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실제로 예전에 저희가 이거보다 중원이 안 좋았던 시절에 이 포메이션을 쓰면 진짜 아름다운 축구가 나왔습니다. 나쁜 의미로. 예, 상대가 보기에는 야 잡아먹기 너무 좋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무 망가져서 재미가 있다. 그런 축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미드필더 라인이 그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그 두 개의 선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미드필더 라인이 있잖아요. 한 번은 선 4개야. 선수들이 다 따라 움직여. 라인 맞출 생각도 없고 그 막 공간 점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동선 겹치고 씨발 막 이랬던 때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4-3이 굴러갈 수 있던 제일 큰 공헌이 이명주를 비롯한 미드필더 선수들이 너무 역할이 좋았다. 그렇죠. 특히 2명을 쓰잖아요. 솔직히 저는 2명 쓰는 포메이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투미들이 미드필더 2명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그쵸. 포메이션이잖아요. 2명이 뻗기도 너무 쉽고 실제로 이명주 선수조차도 중간에 체력 저하를 터졌죠, 보여준 한번. 적이 네. 있었고 그리고 부상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미들은 부담이 크니까 제가 선호를 하진 않지만 이명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3-4-3이 이상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파트너를 붙여놔도 결국 올 시즌 중원의 핵심은 이명주와 이명주의 보좌관이었죠. 그렇죠. 역할로 따지자면 이제 보좌관이 이제 시기를 거치가면서 이제 계속 선수가 변했죠. 처음에 여름이었다가 중간에 김도혁도 한번 섰다가 이동수도 섰다가 이강현도 섰다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판권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중앙 미드필더 베스트 11 조합을 할 때 이명주의 옆자리는 제가 봤을 때 의견이 상당히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한 명을 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면 뛴 기간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기여한 경기나 뭐 이런 영향력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명주가 누구와 나왔냐에 따라서 이명주의 롤도 조금씩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금 말해준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3-4-3으로 베스트 11을 짰을 때 이명주의 파트너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의 가치관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명주라는 이름은 누구나 넣을 수밖에 없던 이름이었고 뭐 리그 베스트 11 얘기도 나왔었으니까요. 예. 그쵸. 사실 이명주 선수 스탯이 공격 포인트가 9개거든요. 리그에서 기록한 게. 근데 이 선수의 역할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기록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포지션상의 약점이 좀 있는 포지션이었죠. 그 스탯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쵸. 사실 옛날 포항 때는 더 많이 기록했다 하지만 그땐 지금도 더 위였어요. 그렇죠. 아예 그 김승대와 원투펀치 느낌으로서 했었는데 이번 팀에서는 사실 무고사한테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에르난데스와 김보섭 두 명이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거나 이명준 아래 받쳐준 역할이었으니까 쓸어주는 역할에 더 가까웠죠 사실. 그렇죠. 이 뭐 인천에서 박투박을 했던 선수 중에서 이런 스탯을 기록한 선수도 없었고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그 박투박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박투박이지 인천에서의 박투박은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번 롤보다는 그쵸. 6번 롤에 가깝고 10번 롤보다는 8번 롤에 가깝다.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8번 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점유를 하고 이런 게 더 메인이 돼서 좀 지그시 누르는 축구에서의 박투박은 조금 더 8번에 가깝고 공을 끌어주고 뿌려주고 하는 역할이 더 많다면 인천에서의 박투박은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이제 공간을 점유를 해주고 이제 수비 6대 공격 4 정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명주 선수가 사실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존재감이 컸는데 공격에서는 뭐 스탯 외에도 사실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돌진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화려한 기교를 쓰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뺏기지 않고 지켜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 아길라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길라르 치면 베리어가 있는 것처럼 상대 접근을 못했는데 그쵸. 이명주 선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달고 왔어요 수비를 그냥 이명주는. 약간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상대가 이명주를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공을 계속 가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 뭐 수비 면에서는 뭐 이명주 선수가 막 엄청난 태클한다 그런 것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흐름을 끊어야 하는지 그런 걸 잘 본 것 같아요. 그 볼 줄기를 좀 예측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옛날에 수비를 할 때 생각을 하면 김도혁이 선수한테 달라붙습니다. 팔을 넣고 억지로 가서 공을 빼둬요. 이명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공이 어디쯤 오겠지 하고 가서 본인이 발로 먼저 끊어내고 그걸 키핑을 해서 뒤로 주든 아니면 앞으로 공격을 내가든 차라리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수비보다는 좀 흔히 말하는 머리로 하는 수비? 이런 게 이명주한테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수비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올해 그걸 정말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수비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본인이 끊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끊기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고 뭐 파트너나 뭐 수비 라인에게도 부담이 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점이 올해 적은 편에 속한 팀인데 리그 상위권이었죠 사실. 그쵸. 실점으로. 이명주의 기여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주 선수가 MVP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저도 계속 코멘트를 붙이긴 했지만 저도 고민을 했죠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팬분들께서 3명에서 4명 사이에서 골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쩌면 이제 이명주가 어쨌든 인천네이션이 선정한 이제 올해의 선수에도 뽑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명주 선수가 올해 가장 가치 있는 플레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았다라는 거에 반증이 아닐까 싶고 또 저도 당연히 제 선상에 올라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저는 김동민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저는 4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 MVP라는 얘기를 할 때 김동민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준 이유는 MIP적인 성격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영말이 딱 맞죠?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 아이가 그 임프루브 됐다. 네, 그렇죠. 모스트 임프루브 플레이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성장했죠 사실은. 뭐 작년 말에도 보여주긴 했지만 분명 올해는 작년과는 또 다른 믿음직함이 있었고 군대 가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사실 김동민 선수가 뭐 옛날에도 센터백 알바를 떴을 때 생각보다 잘한다 그런 평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선수를 주전으로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를 올해 완벽히 증명을 해냈고 뺄 수 없는 선수였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풀타임 출전이죠. 그러니까 뭐 경고 누적이나 부상이 없었어요. 사실상 거의 없었죠. 네, 크게 다친 적도 없었고 사실 인천이 올해 부상 이슈가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준 점은 중요한 높게 평가할 만하고 역할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걸 소화를 했었죠. 우선은 가장 많이 나온 건 이제 오른쪽 스토퍼. 물론 왼쪽 스토퍼도 델리가 없는 경기에서나 아니면 델리가
앞으로 올라갔을 때 소화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커맨더도 시즌 초에 종종 보여줬고 또 그쵸. 김광석이나 강민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둘 다 빠진 상황에서는 또 본인이 커맨더로서의 역할도 잘 보여줬고 그리고 성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공격이 정말 필요할 때는 김동민 선수 아예 사이드로 다시 보내가지고 올린 적도 있었는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는 사이드로 돌아가도 상당히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 여기다 또 추가를 해야 될 게 그쵸 말씀해주신 풀백적인 측면 저희가 경기 막판에 델리를 올리면 포백으로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저희가 올해 유독 풀백 출신 스토퍼를 가끔 많이 썼어요. 오른쪽에 김창수나 김준엽이 내려와서 센터백을 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선수들보다는 김동민을 오히려 공격적인 역할 풀백이나 윙백 쪽으로 부여를 해주면서 전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커맨더 할 때는 본인이 답답하면 끌고 올라갔죠 그냥. 그렇죠. 예, 진정한 리베로가 아닐까. 네, 진짜 중앙선을 본인이 그냥 넘어가요. 막 달려가지고. 야, 그 돌진이 본인이 약간 신체 능력도 있고 드리블 돌파가 잘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로스를 올려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도 저는 기억을 하고요. 아 맞아요. 울산전이었나? 리그 초반부였어요. 네, 리그 초반부에 무고사 골로 기억하는데 그거. 네, 한번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야 김동민이 왜 저기 있어 했는데 크로스를 올리더니 네, 골이 돼가지고 게다가 크로스가 왼발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매년 문제로 뽑혀왔던 수비 안정화 그거의 공신 중에 한 명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는 수비 안정화의 공신은 좀 2명 정도로 뽑을 수 있죠. 왼쪽과 오른쪽 스토퍼 2명이 정말 안정적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네. 뭐 김동민 선수 지금 능력이라면은 미드필더나 윙어로 잘할 것 같은 폼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걸 센터백에 두니까 제일 극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본인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 사실 이거 웃긴 얘기긴 한데 인천의 팀 스피릿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팀 스피릿이라 하면 더럽게 막 끌어당기고 막 늪처럼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쵸. 올해 굉장히 축구가 아름다웠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아름다웠고 약간 수비할 때 몸을 던지는 플레이는 있었지만은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옛날처럼 별로 없었어요. 정말 끈질기게 달라붙고 뭐 이런 건 좀 적어졌는데 약간 인천이 상징적인 플레이가 많았던 게 15시즌이거든요. 그 그때 아주 김원식이 역대급 경고 기록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 몸을 던지고 머리 막 땅 긁으면서 헤딩하고 이런 플레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인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런 팀 스피릿을 많이 잃었어요. 올해는 좀 더 아름다운 축구, 깨끗한 축구, 깔끔한 축구 이런 걸 했다면 근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보여준 선수가 김동민 선수고 김동민 선수는 사실 파울을 많이 하는 게 양날의 검이긴 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험하기도 불안한 위치에서 하죠. 할 때도 있고 리스크가 있기도 하지만 하고 뭐 동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거는 상대 흐름을 끈데 중요하고 뭐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드 관리 조금 안 될 때도 있긴 했어요 사실. 근데 시즌 초에 좀 많이 봤다가 후반 가면서 점점 관리를 잘한 걸 생각을 하면 네 형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뭐 점점 갈수록 그 조절도 됐고 그리고 사실 김동민처럼 그 역할 수행해줄 선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일 빠르고 제일 전진성이 좋은 수비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팀 스피릿적인 우리의 약간 고유의 문화 같은 느낌을 본인이 좀 몸소 보여줬고 그리고 파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아까 말했던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뜬금없이 스토퍼가 갑자기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리베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커맨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헤딩도 뭐 키에 대비해서 헤딩 정말 잘 따지 않았나 싶었어요. 올해는. 그렇죠. 키에 비해서 확실히 그 애초에 그 선수가 스펙이 180cm로 기억을 하는데 그에 비해 점프력이 진짜 좋고 운동 능력도 진짜 탑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무를 거치면서 더욱더 몸이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저는 김동민 선수가 그래서 MVP 아니었나. 어쨌든 올해 성적이 잘 났던 이유는 뭐 득점도 정말 알차게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수비가 안정화돼서 실점이 적었던 게 승점을 가져오는 데 되게 중요해서 그쵸. 저는 그 중심에 있던 김동민 선수를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납득이 갈 만한 선정이죠. 이런 2명 외에도 언급될 만한 선수 몇 명 더 있고 예를 들면 뭐 델브리지 선수도 그렇죠. 있고 반 시즌이어도 영향력을 생각하면 무고사나 에르난데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김보섭도 이제 임팩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뭐 할수 김동원 골키퍼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MVP는 굉장히 많이 의견이 갈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선정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베스트 11 한번 봐볼까요? 네, 베스트 밑에서부터 11. 하나 올라가죠. 네. 네.
골키퍼부터 가볼까요? 일단 저희 3-4-3 공통인가요? 예, 저도 네. 3-4-3입니다. 네. 예. 3-5-2가 시즌 초에 좀 있다가 예, 급격하게 이제 중반기 넘어가면 3-4-3이 굳어져가지고 그렇죠. 올해 베스트 포메이션은 3-4-3인 것 같아요. 예. 우선 골키퍼부터 시작을 하죠. 골키퍼는 이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네, 저도 김동원 선수 골랐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 코멘트 해주시죠 먼저. 네, 김동원 선수 부정할 수 없는 인천 주전 골리였고요. 선방과 빌드업을 모두 잡은 현대적인 골키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인천 팬을 하면서 봤던 인천 골리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선수입니다. 뭐 13년부터 보면서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선방과 빌드업을 동시 잡는 게 어려울 뿐더러 뭐 유현 선수조차도 제공권 문제로 공중볼 처리가 불안했던 문제가 그렇죠. 있었고요. 뭐 이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선방이 있는 반면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부분 그런 게 멘탈적인 있었고, 부분이 조금씩 있었죠. 정산 선수 역시 약간 애매한 게 있었어요.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주전으로 믿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보가 있었고, 이진영 선수는 그냥 기복이 엄청나게 심했고, 뭐 그 전에 권정혁 선수 역시 나이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게 있었다 네. 생각하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네, 김동원 선수가 기복 없이 1년을 꾸려온 것도 좋았고, 저는 일단 안 쫄는 게 너무 좋아요. 그쵸. 골키퍼가 쫄면은 아래에서 다 무너지는데 김동원은 판단을 정확하게 해낼 능력이 있고, 또 그게 팀 경기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김동원 선수 바로 뽑았죠. 우선 저도 코멘트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약간 이 맛깔난 한 줄씩을 준비를 해왔는데, 키퍼 맛집 인천에 이제 새로 나온 신메뉴다. 뭐 작년에 이제 약간 그 이제 베타 메뉴로 좀 나왔다가 올해 좀 흔히 말하는 메인 메뉴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그 지표들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 선방 지수 제일 높은 선수 김동원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봤던 게, 올해 저희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선방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빌드업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맞아요. 빌드업 측면에서 뭐 발밑이 좋다 말다 이걸 떠나서 우선 작년에 생각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킥도 안 되는 경기들이 꽤 있었어요. 어떤 선수를 특정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골키퍼들이 킥을 왼쪽으로 보내든 오른쪽으로 보내든 마음을 먹고 이제 선수들이 몰려가서 자리를 잡으면 선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드라인을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김동원 선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적었다. 물론 실수가 나올 수는 있죠. 왜냐면 그건 뭐 노이어도 가끔씩 실수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선방 능력은 이제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약간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서 나타나든지 간에 그의 손이 항상 가 있다는 느낌? 올해 인천 경기 끝난 다음에 K리그 공식 인스타에 김동원이 선방을 했던 장면이 안 나온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무조건 건져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한 것도 많이 쳐냈고, 뭐 전반적으로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하느냐 다 깔끔하게 잘 했고, 그리고 조금 단점으로 평가받던 공중볼 처리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었고, 특히 김희석 코치랑 이제 훈련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시즌 초에는 가끔씩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캐칭을 못하고 펀칭을 하는 경우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 경기 전 훈련에서. 근데 시즌 뒤로 가면 갈수록 펀칭보다는 캐칭 위주로 하면서 점점 높이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실점 중에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세트피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느낌도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골키퍼의 역량이 좀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뭐 저희 팀 내에서 국대에 제일 가까운 선을 뽑으라고 하면 김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국대 한 번은 갈 것 같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국대 꼴리들이 차출을 해주대 계속. 그러니까 차출 한 번 안 해주면 어쨌든 기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데 차출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뭐 사실 일반적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현우랑 김승규가 퇴장하는 타이밍이 네. 김동원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쉬운 거는 이제 신장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신장적인 부분을 본인의 그 반사신경으로 많이 메웠어요. 올해 보면. 네. 또 뭐 그렇다 엄청난 단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골키퍼 올해 꼴리는 김동원 선수, 굉장히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예, 저는 솔직히 김동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팀을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울산 전북이라는
큰 성을 가진 저 팀들의 김동원의 플레이가 있었다면 올해 충분히 올해의 꼴리를 받고도 남지 않았을까. 선방 지수만 보면 사실 김동원이 1위였거든요. 그쵸. 부상을 조금 더 줄이고 네. 1년 내내 계속해서 뛰게 된다면은 더 인정받을 선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올해 그 꼴리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베스트 11. 김동원이 우선 안 들어갔죠? 그 후보에. 그걸 그쵸. 보고서 씹새끼들이 아니 저 선방 지수를 보고도 안 넣는 걸 보고서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깨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좀 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성장폭을 생각을 했을 때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선수가 김동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일단 3백의 세 선수 먼저 할까요? 근데 뭐 겹칠 것 같은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네. 왼쪽 먼저 얘기를 하시죠. 네. 왼쪽 센터백 델브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 네. 저는 리그 베스트를 왜 못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선수예요. 퍼포먼스가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올해 내내도 그렇고 작년보다도 성장이 확 보였던 맞아요. 그런 시즌이었죠. 리그 베스트를 왜 못 받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델리는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털렸던 경기가 있나 싶어요.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올라. 이게 작년에는 델리 약점이 있긴 있었어요. 이 속도? 선수가 최고 스피드는 있는데 그 순발력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작고 빠른 윙어들 만났을 때 고전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까지 털린 적은 없던 것 같고요. 올해 저 기억나는 경기는 울산이랑 했을 때 엄원상 만났을 때도 계속 엄원상이 막혔어요. 그래서 와 델리 이제는 저렇게 작은 선수, 작고 빠른 선수도 막기 시작하면 대체 누굴 못 막겠냐. 올해 헤딩 수치도 팀 내에서 거의 최상급에 있는 선수고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올해 델리한테 제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고마운 점은 꾸준히 일을 다 해줬어요. 그쵸. 델브리지가 뭐 팀에 부족한 걸 딱 채워줄 수 있는 선수였어요. 키가 너무 월등하게 크고 이런 수비수가 인천에 델브리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의존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좀 장신 공격수들이 이제 타 팀에 좀 있었잖아요. 뭐 김천의 조규성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제주의 주민규 이런 장신 스트라이커들이 올라와서 저희 수비수들을 괴롭힐 때 맨투맨 수비로 델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걱정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헤딩 싸움에서 질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고 또 델리가 뭐 헤딩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롤을 많이 소화하러 올라갔죠 올해. 특히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좀 급한 경기들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델리가 그런 역할들도 와 그 이상하게 머리는 다 갖다 대더라고. 뭐 공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좀 차치할 얘기고 그 롤도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잘하지 않았는데 뒤로 가면서 조금씩 맞으니까 조금씩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쓸만한 가치가.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델리는 올해 정말 MVP급 활약이었죠. 팀에서도 뭐 그쵸. 워낙 이제 다른 선수들이 쟁쟁해서 밀렸을 수는 있겠다만 델리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 어떤 팬도 하지 못할 만한 얘기다. 델리는 정말 누구도 욕하지 못할 최고의 플레이를 올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델브리지 선수가 작년에 아쉬웠던 기간이 초반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초반부에 맨 처음에는 바로 선발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기간을 넘기는 게 델브리지에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 기간이 올해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바로 폼을 올릴 수 있었고 뭐 그거 외에도 본인 단점 많이 개선한 거 플러스 되게 헌신적인 수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을 따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센터백 3명 중에서 제일 고평가한 선수는 델브리지였습니다. 델리 조금 이제 다른 면도 얘기를 해보면 올해 델리 롱킥이 장난 아니었죠. 아 그쵸. 이거는 진짜 좀 필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델리 왼발 올해는 사실상 저희 메인 공격 루트 중에 하나였죠. 저희가 그 빌드업을 할 때 스타일이 김동민 선수는 그냥 앞으로 빠르게 확 찌르는 그런 걸 한다면은 델브리지는 롱볼로 이렇게 확 넘겨주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다른 것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델리가 올해 정말 많이 했던 플레이 중에 하나가 에르난데스나 김보섭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파고들 때 그 공간 뒤쪽으로 넘겨주는 볼도 많이 보내줬고 저희 김도혁이나 김성민 같은 빠른 윙어들이 공을 잡을 수 있게 발밑으로 깔아주는 좀 머리에서 허리 사이 정도의 그 애매한 위치로 보내주는 짧은 킥, 롱킥 이런 것들이 올해 델리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본인이 찬스 날 때마다 보이면 바로 찔러주고 이런 것들이 잘 먹혔고
실제로 그런 것들 통해서 공격 작업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델리는 뭐 올해 진짜 공수에서 본인의 역할 그 이상을 해줬어요 진짜로. 여기에 오기 전에 옛날에 다른 리그 뛰던 시절에 막 윙백으로 뛰었다고 해서 190 넘는 애를 어떻게 윙백으로 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스페셜 영상을 보고 상당히 기겁을 했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게 뛰네. 네, 그런 가능성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보인 것 같아요. K리그에서도 저런 정도로 파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쥐레인가요? 그런 새끼는 모릅니다. 네. 독과이어 얘기하지 마세요. 예. 독과이어. 사실 그거 맥과이어한테 명예훼손일 수도 있어요. 아이 독과이어는 쌤쌤이죠. 맥과이어는 최소한 국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쥘레는 국대고 클럽이고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잡식성이 더 나쁜 게 아닐까. 어쨌든 네, 델리는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왼쪽에 올해 왼쪽 윙백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민경현 선수가 뛸 때도 있었고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강영구도 몇 번 나오고 김창수도 뛰고 했었는데 이주용 선수도 있었고 네 모든 윙백이랑 거의 다 잘 맞았어요. 패스도 그렇고 조금 더 수비에 치중하는 예를 들면 민경현 선수 나올 때는 델브리지가 좀 더 나가줘야 됐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 이주용 선수가 있을 때는 본인이 그걸 많이 커버를 해줘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지션적인 이해도 굉장히 높았다. 본인이 어떤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뛰는 것 같아서 어떤 새끼가 이 선수를 욕을 했는지 그러게요. 어떤 새끼가 이 선수를 욕을 했는지 착한 그 작년에 누가 너 도계자를 박지 않았나. 배은망덕한 새끼는 빨리 사과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오른쪽 스토퍼도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 스토퍼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사실 저는 이게 중앙이랑 오른쪽 스토퍼를 위치를 바꿀까 말까 그거 고민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시즌 초에 나왔던 조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위치를 따지지 않고 그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뽑았던 김동민 선수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네. 김동민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수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델리보다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했다. 볼을 전달하는 것도 운반하는 것도 많이 했고 이 선수 진짜 신기한 게 패스가 이상한 패스가 막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기서 왜 차 싶은 게 연결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김동민 선수가 꽤 많은 편인데 올해 그게 정말 많이 보여줬고 그게 우리의 뜻밖의 공격 루트가 많이 됐었다. 그렇죠. 네. 김동민 선수가 자신감이 붙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옛날에는 안 하던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인 것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팀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앉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김동민이 자유롭게 풀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훨씬 플레이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김동민 정말 올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저희가 올해 김동민 선수 얘기할 때 매번 빼놓지 않는 멘트가 이거예요. 감회가 새롭다. 진짜 2019년에도 별소리 다 나왔거든요. 그 선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색적인 반응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본인도 이제 올해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 얘기했었죠. 그거를 잘하니까 욕을 안 먹어도 좋다. 뭐 제가 그 당시에도 비판을 하긴 했는데 몇 개는 좀 심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까지 좀 있었어요. 근데 까놓고 말하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긴 했어요. 17, 18, 19, 20을 있었잖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20 전반기는 모 실장님 덕분에 없는 선수 취급 당했으니까 그때는 논외로 하고 그렇지고 17, 18, 19를 봤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젊은 선수를 신인으로 뽑았잖아요. 1년 지날 때마다 성장하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답보 상태 아니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랬었죠. 그 특히 좀 정경기에 못한 다음 경기에 유독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서 공격 내주고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본인도 잘 풀리고 본인도 마음에 드는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동민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리스크는 확실히 있어요.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선수지만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플러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 인천에서도 전술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김동민 선수가 해내는 거에 있어서 축구적인 이해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경기를 보는 눈, 축구 지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많이 좋아졌고요. 뭐 단적으로 말해서 뭐 19 시즌으로만 가봅시다.
우리가 오른쪽 풀백에서 오른쪽 윙으로 연결을 해줘야지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김동민 선수가 서면은 그게 안 됐어요. 그냥 하다가 적당히 올라가다가 적당히 뒤로 돌리고 그러다 뺏기면은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정동윤을 투입해요. 정동윤 선수도 그 당시에는 그랬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주사위였잖아요. 예, 제가 주사위 혹은 봉산탈춤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 페널티킥 할 때 그 공을 까야 되는데 사람을 까가지고 PK 준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예, 그 당시에 정동현 선수 사람한테 봉산 탈춤이 뭡니까 대체? 탈춤도 사람이 줘요. 그때 플스 때죠? 네, 플스 때예요. 있는 플스 때죠? 정확히 팸네였죠, 아예. 아 그때 네. 그때 FM 네이션이었지. 그 두 선수가 있다가 곽혜성이 투입돼요. 아 곽혜성은 뒤로 패스가 돼요. 근데 수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을 쓰면은 그 누구를 셋을 조합하면 택- 참 네. 좋은데. 그 세 명을 다 합쳐버리고 싶다. 네. 합쳐버리면 킥은 곽혜성인데 신체 능력은 김동민이고 그리고 수비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지능은 정동윤. 정동윤이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김동민 그 자체로서 혼자로서 너무 해결할 좋은 수 선수가 됐죠. 그리고 김동민의 리스크를 저는 나머지 왼쪽 편에 있는 두 선수들이 많이 분담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운데서는 노장 선수들이라든지 델리가 백커버를 잘해줬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이 팀이 정말 수비가 밸런스 있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이득적으로 서로 많이 보은이 됐다. 그렇게 보합이 됐다 생각하고. 저는 뭐 최종적으로 김동민을 중앙에다가 넣었거든요. 3백 중에 그렇게 넣은 거는 뭐 시즌 초에 그 조합이 많았던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세 선수를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상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한 자리 얘기를 해보죠. 저는 강민수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동일 선수입니다. 저도 네, 강민수. 근데 위치를 바뀌었다. 네, 그 얘기를 해보죠. 강민수 코멘트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상 문제가 없었다면 5반석을 넣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부상을 빠진 기간이 워낙 길었고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실제로 올해의 폼이 작년보다도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성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신체 능력은 유사했는데 경기 감각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약간 감각이 올라오고 집중력을 찾으면서 경기에 확실히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있었죠.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강민수 선수도 많이 뛰었지만 김광석 선수도 굉장히 많이 뛰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팀의 라커룸 리더에 대한 역할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분명 강민수보다 김광석이 라커룸에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강민수 선수 선택을 했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올해의 실질적인 주장이었죠. 오반석 선수가 부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거의 시즌 절반 이상을 날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장으로 출전한 경기도 제일 많은 선수가 강민수 선수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 위에서의 팀의 리더도 중원에서는 이명주가 있다면 뭐 수비 라인에서는 강민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리더십적인 측면에서의 강민수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이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봤을 때 사실 경기 흐름을 전체로 읽는 능력은 김광석 선수가 지금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어떤 선수랑 세워도 안정적으로 자기 스타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선수 오반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민수 선수가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몸을 다 받쳐서 뜁니다. 진짜 걸레 수비예요. 네, 그 올해도 머리를 한 3번 다쳤죠. 2-3번. 네. 그렇죠. 진짜 마음이 아파 진짜로. 진짜 30대 중후반에 들어서 있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다치는 거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 발이 들어오면 보통 다른 선수들은 발을 갖다 대거나 아니면 포기를 합니다. 이 선수는 머리를 갖다 대. 어떻게든 공을 따내려고 하는 그 네. 의지, 그런 수비에서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가 강민수에게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뭐 그 덕분에 사실 김동민과 델브리지는 전진 성향이 강했는데 이들에 비해서 강민수는 조금 더 뒤에서 수비한 데 집중을 했던 게 조합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얘기도 꺼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강민수 선수의 롱킥이 가끔씩 나오는 그 롱킥이 정말 무서웠죠. 이 선수가 원래 울산이나 전남에서 뛸 때도 킥으로 몇 번씩 재미를 봤던 선수였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미드필더진이 가끔 붕괴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미드필더가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선수들을 잡아두니까 본인 쪽에 여유가 좀 생겨서 롱킥도 정말 잘 뿌려줬어요. 좌우로 찢어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윙백들이 공격성이 정말 좋았잖아요. 예년에 그쵸. 비해서. 그런 장면들에서
수비 최후방 라인에서 윙백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킥이나 그 바닥 패스 같은 게 올해 강민수 선수가 정말 잘 보여준 본인의 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확실히 월드컵 명단까지 들어간 선수는 다르다라고 느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베테랑으로서 제 몫을 정말 100% 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실질적인 주장이자 팀 리더 그리고 수비 라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백스리는 저희가 똑같은 의견이었던 걸로 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윙백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왼쪽 먼저 가볼까요? 왼쪽 저는 민경현 선수 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선수 네. 민경현입니다. 뭐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U22를 생각보다 맞췄어요. 예. 사실 원래 팀이 플랜은 홍시우를 주전 U20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민경을 쓴 것 같은데 시즌 초에 홍시우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사이에 선발로 들어온 민경현 선수가 너무 적응을 잘했고 그때 이후로 완벽히 선발 선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숨겨진 언성 히어로다. 그 이게 자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게 시즌 초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시즌 막판에 그 황선홍호 갔다 온 다음에 부상이 좀 심해서 경기를 못 나왔었잖아요. 새까맣게 입고 있었습니다. 막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마지막 임팩트는 이주용 오재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민경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굳이 따지자면 진라면 순한만 같이 약간 무난한 그렇지. 느낌인데 이주용 선수는 아주 매우 틈새라면 같은 스타일의 선수예요. 맞아요. 정말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임에 우리가 모두 넘어간 네. 거죠. 저는 수비수한테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조용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수한테는. 그쵸. 전반기 인천의 왼쪽이 조용했던 이유는 민경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경현 선수가 수비적인 면에서는 이미 그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선수고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윙백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짝발 윙백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민경현 선수가 공격을 하는 가담하는 작업에 있어서 저는 약간 엔드라인까지 확 밀고 들어가서 직선적인 네. 플레이. 네. 근데 민경현 선수는 약간 안쪽으로 인버티드라고 접어들어가거나 보면 되겠죠.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좀 더 많았고 크로스를 비교적 소극적으로 올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충분히 베스트랩에 들어갈 만하고 올해 최고 U20이라 부를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막판 부상이 가려지지만 않았으면 정말 올해 이게 진짜 좀 간사한 게 민경현이 만약에 부상 없이 인천이 3위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플의 후보에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갈 만한 선수였어요. 네. 솔직히. 특히 스탯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수비 지표가 진짜 좋더라고요. 헤딩도 그렇고 커트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윙백한테 주로 바라는 거는 이제 뒷공간을 안 털리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쵸. 이 선수는 뒷공간이 진짜 물론 델리가 잘 버텨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안정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는 게 많이 보였고 그래서 사실은 왼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반쯤에 이제 민경현 선수가 가끔씩 이제 한 경기씩 쉴 때 했던 얘기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야, 너 민경현 안 나왔어. 좆됐다 이러면. 그러니까 다들 옛날 같았으면 U22가 왼쪽으로 나오면 뭐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작년에 김채훈 선수가 나왔을 때는 김채훈 나왔네? 무슨 생각이지? 오늘 어떤 플레이가 좀 계획된 게 있는데 올해는 민경현이 안 나오면 민경현이 안 나왔어? 뭐 하려는 거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팬들한테 굳건한 신뢰를 줬고 U22스럽지 않았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채훈과 비교를 하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서로 완전 반대편에 있죠. 김채훈 선수는 정말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선수고 이게 대박이면 대박이고 쪽박이면 쪽박이에요. 그 사이를 오가는 선수였고 실제로 쪽박을 찬 경기는 2020년이었나요? 그 퇴장당한 21년? 그렇죠. 그 퇴장당한 아산 가기 전이니까 언제 경기였지? 그 광주 경기였나? 작년 21년 막판에 있던 경기. 네. 그게 쪽박 경기였다면은 그 외에는 공격 진영까지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는 게 돼서 잘된 경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뭐 감독님은 오른쪽에 다이렉트한 선수를 쓰고 있으니까 왼쪽은 좀 더 안정적인 선수를 기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주용 카드가 있으니까 김채훈 선수보다 더욱더 확실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있으니까. 더 필요할 때는 이주용을 쓰면 된다 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민경현이 못 나와도 사실은 든든한 2옵션이 있었어요. 강영구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민경현이 조금 더 맘 놓고 뛰었을 것 같아요. 사실 민경현 선수가 처음 영입됐을 때랑 데뷔할 때 정도로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공격력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리그에서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뭐 도움왕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선수인 거 그거랑 처음 데뷔전 때 민경현이 갑자기 엄청난 돌파하고 미친 크로스 하나 올리고 사라졌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팬들이 야 역시 유리그 최상위급을 데려오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시즌 지나가서 보니까 오히려 수비에서 더욱더 좋은 선수였다라는 걸 느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나 의도치 않게 U22 규정을 지켰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최고의 U22 자원이었고 저희가 뭐 시즌 지나가면서 22세가 점점 한 명씩 늘어났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사실 매 다른 팀들은 막 U22 한 장 쓰고 2장 쓰고 이래가지고 막 걱정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U22가 네다섯 장씩 박아놓고 씨발 너네 맘대로 해라. 이쯤에서 이준석 화이팅! 네. 잘 커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 윙백은 이 민경현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은 갈릴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안 갈리려나? 저는 김준엽입니다. 안 갈리네. 저도 김준엽입니다. 예. 사실 김준엽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 올해 언성 히어로 최고 연성 히어로가 김준엽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써놨네요. 네. 숨겨진 언성 히어로 2라고 써놨습니다. 뭐 사실 김준엽 선수는 따지고 보자면 조성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윙백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다이렉트하고 과감하고 상대랑 맞짱 깔 줄 아는 그런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은 초반에 김보섭을 윙백으로 썼고 그렇죠. 그 이후로 김보섭이 공격으로 올라간 이후부터는 김준엽이 주전 옵션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파검 대학교 조교님이 계실 때는 거의 김준엽 선수가 갈기갈기 찢어졌었거든요. 그분이 억제기였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우선 첫 번째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활동량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뛰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뛰고요. 신체 능력 저희가 맞아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윙백 자리에다 저희가 픽을 했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부상자가 좀 늘어나면서 스토퍼 역할도 몇 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헤딩을 따는데 무슨 이 선수가 프로필상 178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따는 걸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더욱더 한 85 정도 선수랑 붙어가지고 헤딩 경합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와 나이가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 좀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나 진짜 처음에 그냥 나이 잘 안 외우고 이럴 때 보고서 야 어린 선수가 잘한다.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대구에서 졸라 오래 뛴 거야. 그래서 이게 88년생이잖아요, 김준엽이. 그리고 사실 데뷔할 때 윙어로 데뷔했다는 것 그렇죠. 시작해서 찾아보다 보면 의외의 경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비 능력도 작년에 뒷공간 많이 털렸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올해는 뒷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김동민이 튀어나간 자리도 커버를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어찌 보면 좀 비대칭적이었어요. 왼쪽이 좀 내려앉는 편이었고 오른쪽에 김준엽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고 거기를 김동민이 메워주는 스타일이었고 김동민의 빈자리를 강민수나 데이브리치가 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김동민이 가끔씩 많이 올라가는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김준엽이 갑자기 뒷공간 뚫리면 막 달려와가지고 붙어. 속도가 말이 안 돼 진짜로. 이 그 뛰는 폼이 그냥 단순히 빠르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되게 스무스하게 빠른 선수가 있고 사력을 다해서 빠르다가 있는데 김준엽은 사력을 다해서 빠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뒷공간을 안 털린 주역 중에 한 명이 김준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투미드를 쓰면 사실은 미드 쪽 지역에서 숫자적으로 많이 불리해요. 어쨌든 투미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민경현도 어찌 보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김준엽도 마찬가지로 직선적인 면도 있지만 그 공간 점유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위쪽 공간에서는 본인이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하는 게 많았다면 중원 지역 쪽에서는 머리 싸움도 해주면서 이 공간 점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리도 많이 잡아줬어요. 특히 이명주가 오른쪽에 설 때 두 명의 패스 플레이는 올해 저희가 오른쪽 공간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김준엽과 이명주의 콤비가 정말 좋았다. 그렇죠. 사실 김준엽 선수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사이드에서 제공권. 그렇죠. 골킥을 찾는데 본인한테 공격하면 다 우리 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공권이 있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점유율을 유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왔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평가가 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김준엽이 공격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크로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공격에서 김준엽 선수 가치가 되게 뛰어나다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찬스는 김준엽이 아니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찬스라는 게 제일 크고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결과로 상대 수비가 그쪽에 대한 경기를 늦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위축되게 만든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사실 김준엽이 거기에서 마무리까지 다 됐으면은 그게 김준엽이겠습니까? 저희 팀이 없었죠. 국대가 있었겠죠. 네. 사실 K리그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가 딱 떠오른 게 3월 1일 날 강원전 이명주의 킥, 김준엽의 마무리. 침투해서 넣었던. 네. 사실 그게 다 깜짝 놀랐던 게 누가 침투해서 골을 넣어. 와, 근데 저게 누구지? 누구지? 왜 형이야? 그러니까 어라? 킥은 누군지 알았어. 왜냐면 킥 줄기가 다르거든. 임명주는 날라와. 와, 이명주 미쳤다. 뭐야, 씨발 뒷공간. 와, 골이야. 누구야? 김준엽이라고? 뭐라? 김준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들 당황했죠. 그리고 그 경기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김준엽 선수가 그 전까지 정말 못했어요. 많이 뚫리고 많이 털리고 마무리 크로스 개 갖고 이랬는데 그 골 하나로 모든 걸 치유해줬다. 김준엽 선수의 매력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클러치 능력도 네.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2020년에도 뭔가 어정쩡한데 결국 공격 포인트 하나씩 쌓는 마법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그렇습니다. 이 팀에 있어서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점, 그리고 사실 고참 선수들 대다수가 나갈 걸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 팀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윙백 오른쪽은 김준엽 선수로 픽을 했고요. 네, 넘어가죠. 미드필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둘 다 투미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은 네, 뭐 한 명은 이제 먼저 빨리 치고 나가죠. 왜냐면 저희가 앞에서 많이 털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명주 선수입니다. 네, 역시 이명주 선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역시 이명주. 네, 또 이명주. 이명주 선수는 본인이 주인공일 때도 있고 본인이 조연일 때도 있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진짜로. 저희가 하도 올해 1년 내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뭔지 보여준 선수다. 돈값 한다. 진짜. 그렇죠. 저희가 연봉의 어느 정도의 대충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어디를 거쳐왔는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거쳤고 이 선수가 왜 그 위치까지 찍고 본인이 정말 마음 편하게 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한 시즌 내에 정말 잘 보여줬다. 진짜 이명주 선수가 저희가 외국인 선수 한 자리를 포기하면서 데려온 선수인데 그렇죠.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애매한 외국인한테 돈 투자할 바에 확실한 한국인한테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어요. 그 돈 내고 흰데쿤 쓸 거면은 명주 형한테 연봉 더 줘야지. 그 돈 주고 저기 이랜드처럼 막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일본인 미드필더 쓸 바에는 그 코바야시 이런 선수들 쓸 바에는 고바야시 유키였죠. 네. 둘 다 썼죠 이름을. 유키도 한번 쓰고 코바야시도 쓰고. 그런 선수한테 이명주급의 돈을 줄 바에는 이명주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이런 투자를 K리그 내에서 많이 안 했죠. 네. 사실 다른 면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큰맘 먹고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오랜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명주 온다 했을 때 반응 다들 기억나시죠? 네. 어느 정도 기억나죠. 개소리하고 씨발 이명주가 여기 왜 오냐? 그리고 근데 영상 뜨잖아. 이명주가 머리 완전 짧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걸어오는데 진짜 이명주야? 얼굴 있고 딱 팔짱 끼고 사진 찍는데 와 씨발 이명주네? 처음 루머 떴을 때 그 썰 방송에서 처음 나왔던가 뭐 어쨌든 간에 골만찬이었나요? 네. 네. 이어폰 꽂고 뭐 듣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나오니까 잠깐 일단 일시정지 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오지? 이게 그것도 있어요. 저희 팀에 1920 시즌 뉴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팬분들이. 약간 18, 19, 20 이때쯤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분들이 되게 있죠? 굉장히 그 마조이스트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명주를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쵸. 근데 올드 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대학생 4학년짜리가 와가지고 막 리그 씹어먹고 신인왕 타고 막 야 영남대에서 온 미친놈 하나 있대. 근데 누군데? 야 저기 포항에 까까머리. 그래서 막 다른 팀 선수 불알 까고 막 이랬던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야 그 저승사자가 여길 왜 와? 제가 이랬잖아요. 기억하는 네. 이명주는 일단 그 최강희호 때 국대 데뷔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좋았던 게 일단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은 이제 14년에 이명주랑 김승대 두 명만으로도 다 썰고 다니던 포항 황선홍이 전성기
그 시절 네. 그런 게 떠올랐는데 그때 뭐 5골 9도움인가 그런 스탯을 반 시즌 만에 넣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런 선수가 인천에 온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안이 벙벙했던 만큼 실력을 보여줬죠.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벙벙한 부분. 그 선수가 그 팀 출신이죠? 상암동 팀 출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황새에 대한 보답. 그쵸. 반 시즌 그리고 어쨌든 그 경찰청에 가야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 직전에 보면 여름도 그 팀에서 다이렉트로 온 상황에서 그렇죠. 예. 출신 선수 하나 더 오니까 아하 지금쯤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하하 이런 생각. 근데 인사도 안 가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명주가 그 팀 출신인 걸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저는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이명주는 그 팀을 수단시한 거다. 그 경찰청 가기 위해서 그냥 거쳐간 것뿐이지 시즌 맞추려고. 사실 그리고 저는 그 팀 출신이다 아니다까지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네. 가서 하는 행실이 중요하지 간 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솔직히 미워할 이유가 있나요? 그쵸. 돈 먹는 반대로 기계니까요. 왔을 때도 저희가 김도서 선수 깔 때 못한다고 같이 서울 출신을 깠나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못한 거는 욕 먹어야 돼. 네. 예. 어쨌든 레전드. 올해 인천을 관통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안 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코멘트를 짜낸 게 이거예요. 진짜로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모두가 이해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면들이 올해의 이명주를 잘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좀 갈리려나? 어떤 분 뽑으셨나요? 저는 김도혁 선수 뽑았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가 여름이고 김도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우선 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아까 공격진을 봐서 아는데 공격진을 뽑을 때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선 저는 이제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방위적인 활약. 조금 더 표현을 하면 공격수부터 미드를 거쳐 윙백까지 정말 올해 다 뛰었습니다. 아, 김도혁 윙백 하니까 어떤 경기를 딱 떠오르네요. 대구 경기였죠. 예, 물론 그 경기에서 윙백을 잘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물음표지만은 뛰었다. 골을 넣었으니까. 예, 골을 넣었고 네. 결과적으로 스탯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살림꾼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칼럼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성환의 전술의 윤활유 김도혁. 예, 이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의미로 중요한 선수였죠. 사실 저는 김도혁 선수 코멘트는 제가 이따가 따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 제 네, 의견을 말하고. 제가 좀 여기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사실상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죠 김도혁 선수가. 근데 올해는 이제 갑자기 이제 겨울 시즌쯤 한 1월쯤이었네요.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뉴스에서 갑자기 이제 김도혁이 포지션 변경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한번 흘러나왔었죠. 그래서 그쵸. 어디로 갈까 해서 저는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활동량도 좋고 어쨌든 왼발을 잘 쓰니까 윙백이겠지라고 했는데 공격수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연대 김도혁. 사실 이게 반신반의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렇죠. 뭐냐면은 19년도 윙어 김도혁이 있거든요. 한번 했었죠. 그때 정말 모두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을 참았나요? 경악을 금치 못했나요? 두 개 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팀 상황이 어땠냐면은 중원에 마하지랑 장윤호가 섰어요. 어우 마하지. 근데 그때가 장윤호가 아직 실력이 들통나기 전이었어요. 그쵸. 그 이랜드 가가지고 네. 뽀록나기 전 장윤호.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였고 실제 장윤호 선수가 인천에서 초반에 잘했어요. 잘했죠. 그 기간인데 김도혁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끼워 넣어야 되지? 근데 중앙 공미로는 올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지연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짜내서 오른쪽에 김호남이 있으니까 왼쪽에 김도혁을 넣어보자.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시즌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도혁이 장윤호를 밀고 3선 주전으로 돌아갔다만 뭐 그때를 봐서 사실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미드필더 이 자리에 넣은 건 사실은 김도혁을 뺄 수가 없어서 넣은 거긴 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몇 번 뛰었죠. 왜냐면 저희가 그 경기 중에 포메이션 변화나 포지션 변화가 좀 많았어요. 올해 유독. 특히 이거는 감독님 전술이 잘 잡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선수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도혁이 선발로 이제 왼쪽 윙어로 나오면 나중에 뭐 김성민이나 뭐 김보섭이나 이런 조커 카드들이 들어갔을 때 미드필더를 빼고 아길라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빼주고 그 선수 자리로 이제 윙어들이 들어오면 김도혁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김도혁은 올해 미드필더로서도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작년보다 더 유려해진 볼키핑이 좀 눈에 많이 보였죠. 특히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반대편을 생각을 하면 김도혁 아길라르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아길이 사실은 작년에 제 폼이 아니었어요. 볼키핑도 물론 그 베리어를 잘 써먹긴 했지만 가끔씩 뺏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김도혁도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고 확실히 아길라르가 옛날에 최절정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키핑이 내려오고 약해졌어요.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도혁이 작년에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도 몇 번 보였었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공격수에서 워낙 본인이 잘 풀리고 킥도 잘 맞고 하니까 그냥 미들로 내려왔을 때도 킥도 잘 뿌려주고 키핑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슬슬 축구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최근에. 예. 특히 앞에서 이상한 거라고 했어 지금 중요한 얘기한 앞에서 지금 눈 만지면서 이렇게 뚝 하고 있는 이런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살림꾼스러운 역할을 많이 했고 저는 살림꾼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미드필더에 좀 넣었어요. 지금은 뭐 삼선이 김도혁을 얘기하니까 삼선이 김도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시즌 중반에 그 여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많은 선수가 뛰던 당시에 그 이명주 네. 커플 찾기 대작전 한번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아길라르도 갔었고 이강현, 이동수 다 갔는데 김도혁 선수 역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만족을 했고 당분간은 김도혁을 삼선 주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동수가 빡 튀어나왔죠.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도혁을 다른 포지션 쓰기를 감독이 원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임시로 그쳤지만은 그때 김도혁의 포스가 그 되게 좋은 시즌의 김도혁 있잖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나쁜 시즌의 김도혁과 좋은 시즌의 김도혁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연도로 하나씩만 찝어주죠. 좋은 시즌 김도혁은 16, 16, 나쁜 시즌 김도혁은 19. 19는 공격수니까 제외하고 17. 17. 뭐 사실 대부분 짝수 연도가 평균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고 20년도는 전반기랑 후반기가 달라요. 전반기는 구렁텅이 그 자체, 후반기는 중앙에 웬 아자를 풀어놔요. 그렇죠. 지금 아자를 말고 옛날에 첼시에서 뛰던 체자르. 네. 네. 지금 그 이든 해저드 말고 진짜 김도혁 선수 폼 좋을 때는 접으면 다 제껴지거든요. 본인이 센터백한테 공 전달 받고 막 뒤비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파이널 서드까지 가 있어. 그때 그랬지. 근데 폼이 안 좋으면은 패스가 왜 저러지? 제 중앙 미드필더인데 왜 왼쪽에만 박혀 있지? 하면서 연쇄적으로 하나 다 터져요. 이게 본인이 멘탈과 그거에 대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오른발 스페셜리스트 이명주가 오른쪽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니까 본인이 왼쪽에서 좀 고정적으로 움직였더라도 부담이 좀 적었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같이 뛰던 선수들 짝을 생각을 해보면 아길라르도 왼발잡이였죠. 그쵸. 그리고 다른 선수들 생각을 해보면 왼발잡이가 생각보다 많았네 우리. 왜 많았지? 아 그렇죠. 예, 쿨찌 닮은 박세직. 쿨세직. 예. 다 왼발잡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비교적 왼발보다 오른발을 쓸 수 있는 김도혁이 오른쪽으로 밀려난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17 시즌에 박세직이 김도혁이 멱살을 잡고 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그때는 김도혁이 다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그때 중원 에이스 박세직 시절이 있어요. 그 팀의 중추적인 앵커맨 박세직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뛰다가 박세직이 이제 아산으로 입대를 해서 좋댔다 했는데 한석종이 뜬 거예요. 이 팀이 참 기구하네요. 음. 별별 선수들이 다 왔다 갔네. 어쨌든 예, 저는 김도혁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드필더 한 자리에 김도혁 선수를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선수는 여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출전 기록을 매우 중시한 편이라 많이 출전한 선수를 넣는 편이었지만 이 중원이 파트너 포지션에 한정해서는 조금 예외적으로 여름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 이명주의 수호 기사로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즌 전반기 이후에는 부상으로 많이 뛰었지만은 이명주 여름 중원이 딱 맞았을 때는 아무도 이 중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포스를 자랑을 했죠. 뭐 본인 활동량 늘린 것도 맞아요. 그렇고 경기를 읽는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뭐 그래서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던 거에 많이 가점을 줬고요. 뭐 그 뒤로 저희가 시행착오가 좀 많았어요. 뭐 이강현, 이동수, 김도혁, 아길라를 다 쓰면서 다 써봤죠 진짜. 결과적으로는 이동수가 인천이 원하는 역할로 진화를 했고 이강현 선수도 시즌 초에 비해서 능력치가 좀 더 올라오면서 걱정을 덜었지만은 그 시행착오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래서 다들 여름을 너무 그리워했던 그 시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올해 여러 가지 이프들이잖아요. 첫 번째 무고사가 떠나지 않았다면, 뭐 두 번째 여름이 풀타임을 떴다면, 세 번째 오반석이 풀타임을 떴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개가 다 있었으면 진짜 우승했을 것 같아. 그 세 개가 다 있었으면은 홍명보
준우승해라. 진짜 우승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그랬으면은 득점 MVP도 저희가 배출하지 않았을까. 무고사. 네. 네. 저희가 만약 그 이프의 최고는 무고상 에르난데스를 동시에 풀시즌으로 굴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진짜 존나 무섭다. 야, 고사 에르 조합이 나오면은 진짜 정말 씨발 상대방 센터백 뒤지겠다. 음, 진짜 무한대로 라인 브레이킹이잖아. 진짜 무한대 라인 브레이킹이라서 진짜 되게 기억에 남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죠. 네. 뭐 여름 선수도 그만큼 자기 역할 잘 해줬고 이 선수가 전형적인 수미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전형적인 위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이지만 빡투박도 아니야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롤이거든요. 이걸 애매하게 수행하면은 안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본인이 조용하게 할 걸 다 하면서도 존재감까지 챙겼기 때문에 고평가를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명주랑 잘 어울렸어요 사실은. 이명주랑 여름이 조합만큼 뛰어난 중원 조합을 인천에서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쉽대요 그래서. 네. 그래. 뭐 제가 봤던 조합 중에서 진짜 경악할 만한 조합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뭐 하마드 박세직 조합을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은 어떤 중원 조합을 봐도 감탄을 금치 못하겠지만 하마드 박세직과 이명주 여름을 동시에 이렇게 두고 보면은 같은 팀 중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른 팀이죠. 야, 사실 그거 아니 내 생각해 보니까 시장이 똑같구나. 같은 팀이네요. 네. 아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뭐 단장이나 실장이 다르니까 다른 팀으로 할까요? 그러죠. 네. 어우 씨발.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미드필더 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민경현, 이명주, 김준엽은 같은 선수를 픽을 했습니다. 네. 공격수 3명 중에서 2명은 똑같겠네요. 한 명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사실 가치관 차이라고 제가 말한 부분이 뭐냐면 반 시즌 뛴 선수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2명을 다 넣느냐 1명만 넣느냐 네.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생겼다 생각합니다. 둘이 공통적으로 넣었을 것 같은 선수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김보섭입니다. 아이, 제가 또 보선맘으로서 안 넣을 수가 없죠. 올해 팔색조라는 단어가 제일 맞지 않을까요? 진짜 이게 김보섭이 주목을 받은 건 7, 8월이지만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그보다 5, 6월이지. 시즌 초에 하나 있거든요. 그 시즌 초에 김천전이었나 윙백으로 뛰다가 윙어로 올라갔다 그때 좌우 윙백 윙어 4포지션을 한 경기에 다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다재다능한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제대하고 폼이 괜찮았어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게 와 따봉 이건 아니어도 이 쏘쏘. 정도면은 우수하다. 왜냐면 김동민이랑 비슷해요. 음. 애물단지였거든. 야 보섭.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게 저희가 옛날에 보섭 선수가 볼을 잡으면 보섭아 제발 제발 이러잖아요. 올해도 보섭이가 볼 잡으면 보섭아 제발 제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해. 멘트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때는 제발 실수하지 마라. 올해 이번에 하나 뭐 보여주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상무를 다녀온 다음에 김보섭의 제일 큰 차이점은 자신감에 붙은 것과 신체 능력이 아주 올라온 점. 벌크업이 됐죠 사실은. 몸도 확실히 두꺼워진 느낌에 본인이 가진 스피드를 활용을 할 줄 안다. 왜냐면은 그 사실 입대 전 김보섭의 스피드에 대한 평가가 미묘했어요. 저거 빠른 거 맞냐? 라는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도는 빠르거든요. 상대적으로 밀려.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때는 피지컬적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도는 정말 빨라요. 왜냐면 공을 보고 생으로 달려가는 거 진짜 빠르거든. 근데 공을 잡고 뛰잖아. 그럼 애가 느려져. 이거는 수비가 붙었을 때 피지컬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올해는. 사실 김보섭 선수가 지금도 젊은 축에 드는 선수고 데뷔할 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할 텐데 확실히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김보섭은 그런 유형에 딱 맞죠. 거기에다가 돌파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포장하자면 이제 파괴적인 크랙적인 측면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우당탕탕. 그 김보섭 특유의 꾹꾹꾹꾹 들어가가지고 팡 깨는 그 맛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리듬이 있는데 이게 또 발기술이 은근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때문에 그 발기술보다는 그냥 패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세세하게 보면은 은근히 잔발 드리블도 치고 막 확 휙휙 하고 그런 거 다 하는데 사실 김보섭 선수가 심지어 대건고 때조차도 드리블러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어요. 네. 슈터면 슈터지 드리블러는 아니었는데
드리블 스킬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거기에 자신감이랑 몸이 딱 올라오니까 이제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파울도 많이 얻어냈고 거기다 이제 그 특유 억울해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어필이 잘 돼요. 그 여러분들이 사진을 아시려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썼거든요. 그 알감자 김보섭. 그 사진 찍을 때 표정이 경기 때 나오면 억울한 겁니다. 알감자 김보섭 뭔지 아시죠? 아 네. 대충 알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리고 그 수비 가담이 사실 체력 빠지면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여튼 옛날보다 노련해진 부분이 있는 게 18년도에 그 김보섭이 그때까지는 공격력만으로는 프로에서 경쟁이 애매하다 시절이에요. 자기가 수비를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 그냥 비정상적인 더티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올해 김동민 정도면 영리하게 잘 끄는 건데 그 당시 김보섭은 으아 하면서 갑자기 잡아채요. 결국에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는 그 포항전 사건이 있는데 그때 욕을 드립다 먹고 타팀 팬들한테 찍혔죠. 저 새끼는 도라이 저게- 새끼다. 미친놈이다. 근데 이게 더티 플레이라는 게 얘가 진짜 더티해서라기보다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느낌이니까 뭔가 엄청 까이진 않고 안쓰럽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올해 와서 확실히 여유를 많이 찾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싶었어요. 여러 포지션에서 정말 많이 보여줬죠. 특히 올해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 때로는 투톱에 한 자리. 스트라이커로 혼자 선 경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저희가 에르도 없고 고사도 없고 다 없는 상황에서 김보섭 톱을 썼죠. 사실 저희가 보섭도 최후 수단인 게 김보섭에게 제일 맞는 포지션이 아닌 걸 알고 있고 제일 나은 공격자는 김보섭이니까 어떻게 살리려고 윙어에 짱 박아두고 최전방을 계속 돌렸었어요. 왜냐면 송시우 폼을 오래 쓸 수는 없었고요. 김성민을 쓰자니 너무 몸이 밀리고 그나마 버티는 게 김보섭이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용재영이 조금 더 잘했다면은 다른 결과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는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김보섭이 톱으로 갔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김보섭 톱이 제일 잘했기 때문에 먹혔어요. 그리고 김보섭 선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슈팅을 일단 후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슛이 되든 떼구르를 가든 골대를 넘기든 우선 마무리 짓고 오니까. 이런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솔직히 그런 상상했거든요. 월드컵 보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김보섭이 있었다면. 왜냐면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슈팅을 아낀다가 있는데 김보섭은 어쨌든 간에 뇌를 빼놓고라도 일단 때리긴 하니까 근데 그래도 욕먹었을 것 같아요. 정확도가 낮아서.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진짜 행복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할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맞아요. 예.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K리거 안에서 뽑으면은 한 번쯤은 데려가지 않을까? 라는 행복회로를 돌려보면서 뭐 그리고 올해 공격 포인트가 9개예요. 와 씨. 김보섭이 9개. 네, 아시겠지만은 인천에서 김보섭이 그 전에 기록한 골이 2골이었나 3골이었나? 그 울산전 멀티골을 제외하면 득점은 없었어요. 그 외에 도움 몇 개 있었고요. 예. 공격 포인트가 합쳐 5개 아래예요 원래. 울산전 멀티골은 씨발 왜 넣은 거야?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넣었냐 진짜? 그때가 그 인천이 개 못해도 울산한테만큼은 잘하던 때가 있어요. 그 준산 담당일진 할 때 한 번 있거든요. 그 애초에 15년도 박세직이 씨발. 환상의 프리킥 데뷔골이 울산이었고 16년도 박세직 메시빙이 골 있어요. 그 4명이가 제끼고 중거리로 쳐넣은 거 있어요. 그것도 울산이고 그리고 김대중이 헤더로 그 코너킥에서 골 넣은 거 있는데 그것도 울산이었고 무고다. 그리고 17년도 그 웨슬리 바이시클킥 씨발. 웨슬리가 그렇게 욕을 쳐넣으면서 시즌에 넣은 그 귀중한 2골 중에 하나가 울산. 웨슬리 바이시클 킥이야 씨발. 근데 2골 다 울산전 아니었나? 웨슬리? 맞을걸요? 웨슬리 두골 넣어서 울산전일걸요? 그리고 18년도 김보섭의 멀티골. 이런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고사도 한번 패지 않았나요 울산? 무고사 헤트트릭 한 거 있어요. 헤트트릭 그 했죠, 3대3 무승부였을 건데 맞아요. 예, 그때 갑자기 무고사가 빠바방 터지면서 울산이 절망했던 이런 1분은 식으로 넣었나 그거? 네. 네. 울산의 준우승에 저희가 기여를 많이 했네요. 아무래도 김동훈 감독님이 인천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한 게 훈버지. 그런 결과를 심지어 1516은 김동훈이 인천 있을 때잖아. 그때부터 그때 씨발 그거- 팀을 갈아놨네. 그거는 이미 윤갈 시절부터 네. 인연이 깊었죠. 그리고 뭐 윤갈이 뭐야? 윤할이지 씨발. 반갈과 반할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어요. 어떤 표기법이 맞냐?
거기에서 나온 건데 반갈 반할 씨. 이게 갈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할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예, 그냥 꼴린 대로 하십시오. 그거 아르센 방제잖아. 씨발 네. 그렇게 읽으면. 예,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자기 편한 대로 부르면 돼요. 아르센 방제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웨스트햄 선수 중에 한 명 이름 못 부르겠더라고. 누구요? 초우팔이라 부르래. 초우팔은 못 부르겠어. 초팔. 그냥 전 쿠팔이라 합니다. 근데 그 그냥 초팔이 원래 표기법이 맞아요? 정확히는 제가 발음을 열심히 들어봤거든요. 네. 현지 발음을 초우팔과 소우팔이 사이에 있어요. 쇼팔 뭐 이렇게. 그런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발음 그게 있는데 초쇼. 아무런 뭐 합니까? 그냥 초팔. 체코 쌍놈 새끼라 부르면 축구를 됩니다. 잘해야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김보섭이 올해 공격수 중에 한 자리를 차지를 했다. 그러면 또 겹칠 것 같은 선수 다음으로 해볼까요? 아 사실 제가 김도혁 얘기 먼저 털고 갈게요. 아 그럴까요? 공격이 그럼 김도혁 넣었기 때문에 네. 김도혁이 윙어로서 나왔을 때 올해랑 옛날에 19년도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 19년도에는 진짜 윙어 역할을 원했어요. 진짜 윙어? 그게 씨발 되겠냐? 시발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또 유 감독님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거네. 예. 아니 여태까지 19년도 개지랄 다 해놓고 뭔 예,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는 정석 윙어를 원한 건 또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를 원한 거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김도혁 선수가 체구는 작지만 그래도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빠르지 않죠. 유수가 뭐 너무 느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지도 않고 전속력으로 뛴다고 해도 치달로서 뭔가를 제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드리블이 세밀하게 그건 있는데 이게 또 자기 멘탈이랑 몸 상태 따라 기복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김도혁 선수를 뭐 좋게 평가할 장면도 있지만은 윙어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킥력에 있어서도 킥이 뭐 세트피스 키커로 나올 정도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크로스가 와 완전 칼날 크로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윙어로서 뭘 보고 넣은지는 알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김도혁에 무리한 롤을 요구했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올해 김도혁은 윙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잘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메잘라도 맞는 표현이죠 사실은. 네. 뭐 사실 뭐 김도혁이라고 합시다. 그 포지션 김도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메잘라 치고는 수비 가담이 많긴 했어. 네. 그래서 다른 포지션이 아니라 도혁이라는 새로운 포지션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배치가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 많이 뛰고 압박도 자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김도혁이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미드필더로 뛰어도 왼쪽으로 자꾸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잘할 때는 사이드에서 변칙적으로 싹 들어가서 한 번에 팍 해서 경기를 뒤집어요. 못할 때는 중앙을 지켜야 되는 사이드로 가가지고 중앙이 털려요.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적절한 롤을 주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중앙도 도와주고 수비도 해주고 그런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평가를 했고요. 뭐 공격 포인트 스탯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기준을 보면은 당연히 아쉽겠지만은 김도영 공격수는 명목상 공격수고요. 진짜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빗대어서 보면 이 정도면 잘 해줬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경전에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신진 선수의 환상의 킬러 패스를 받고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전 가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도혁 제가 미드필드에 넣은 이유도 수비 가담이 너무 많았어 올해. 그리고 이게 수비 가담이 뒤쪽 수비보다는 앞쪽에서 먼저 한번 프레스를 해주고 내려오는 역할들도 많이 해줘가지고 인천에서 특수한 포지션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인 포지션이 아니라 국한되지 않은 선수가 있는데 올해는 김도혁 아니면 19년도에 지현학 같은 선수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지현학도 공미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냥 지현학이에요. 프리롤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현학은 오른쪽에 사람이 필요하면 오른쪽에서 같이 압박을 하고 왼쪽에 필요하면 왼쪽에서 같이 압박을 하고 공격이 필요하면 앞으로 가서 투톱처럼 하다가 삼선이 비어 그 삼선 내려서 그것도 싸워주는 포어 공미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유상철의 페르소나 그 자체였어요. 네, 유상철 감독이 있었던 시절에 전술의 제일 중요한 선수였고 뭐 다음 시즌에 지현학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김도혁이 하는 롤의 경쟁자로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현학한테는 심판대가 되겠죠. 왜냐면 본인이 가장 편하게 잘 뛰던 이제 위치는 이제 팀의 전술상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위치조차도 지현학 입장에서는 자기 주포를 뛴다기보다는 자기 팀에 맞춰 진화한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본인이 선택의 기로에 온 것 같아요. 뭐
김천에서 시도하려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린 윙백 포변 시도도 있는데 이걸 진지하게 다시 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윙어 자리에서 김도혁 롤 같은 새로운 롤 아니면은 전 사실 지현학은 3선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은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19년도에 3선 지현학을 밀었어요. 왜냐면은 3선이 존나 못해서. 아니 씨발 당신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왜 공격수를 3선에 세우냐고. 공격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라서. 아 그렇다고 정통파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DM을 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박투박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어찌 보면 19년도에 빡투박에도 가까웠어요. 왜냐면 수비도 존나 열심히 하다가 공격도 존나 열심히 하고 실제로 알바로 내려온 게 한 번 있거든요. 교체로 들어갔다가 누가 부상이었나 해서 알바 띵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 땡땡땡땡땡땡 그런 데 쓸 거면 쟤를 쓰는 게 낫지 않냐. 선수 인권을 위해서 이름 가렸습니다. 네 앞에 들으셨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언급 안 하는 이름도 섞여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안 겹치는 선수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무고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고사 없단 소리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풀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시즌 길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천이 4위로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전반기 2위 마무리의 역할은 무고사가 정말 크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여도가 떨어진다 보다 무고사의 전반기 기여도는 인천의 4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요 생각 때문에 넣었고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골을 반치는 14골을 넣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이예요 그건 네.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인천이라는 팀이 XG값이 그렇게 높은 팀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14골을 넣은 게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무고사는 반시즌 임팩트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팀에 남겨준 스피릿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고사가 떠난 이후에도 인천은 강하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가는 거는 이 선수가 인천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몇 년간 쌓아온 인천에서의 모습들과 그리고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 승리 캐리력, 이길 경기 이기게 해주고 질 경기 비기게 만들어줬던 비길 경기 이기게 만들었던 그 골 하나하나가 인천의 마지막 4위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무고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무고사 선수는 저희가 위닝 멘탈리티보다 패배의식이 강하던 시절에도 어떻게든 그 승리를 고취시키려고 했던 선수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공헌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에도 전반기에 너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땅히 박수 받아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갔냐 그러니까 사실 고베 가서 존나 잘했으면 에휴 씹새끼 잘 갔다라고 할 텐데 아 너무 못 나와 못해. 그리고 나오면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더 좋았던 거는 차라리 올해 1년을 채운 거였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제가 무고사를 제외한 이유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그거예요. 저는 무고사랑 에르난데스를 둘 다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메인으로 뛴 포지션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최전방 거기에다가 반신식 뛰었고 두 명이 공존하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전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가고 싶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죠. 제가 올해 인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고 좋았던 경기력은 8월의 인천입니다. 8월의 인천은 에르난데스가 날뛰고 김보섭이 그 보조자로 하던 그때였고요. 뭐 거기서 착안을 해서 사실 에르난데스도 스탯 자체가 좋은 편인 것도 있는데 만약에 무고사가 풀신을 뛰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풀신을 뛰었다 했을 때 내가 지향하는 축구는 누가 보여줬을까라고 하면은 에르난데스. 그렇게 하면 전 에르난데스 손을 들어줘야겠다 해서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 취향이 다른 거고 하는 네. 거니까요. 저는 그 저희가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뭐 이거는 이제 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감독님 인터뷰 이런 거 봤을 때 무고사가 본인 공격수 취향이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소환 감독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섰다는 거는 그 골 게터 능력을 높이 샀다고 생각을 해서 무고사를 넣었다. 그리고 그 반시즌 제가 기억하기로 9월 중순까지 경기 MVP 1위가 무고사였어요. 지금도 득점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선수가 그냥 전반기 인천 그 자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득점은 17골인데 반 시즌에 14골이라는 게 대단하다 진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에르난데스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임팩트도 오르긴 해요. 반 시즌도 안 되는 시기에 보여준 임팩트가 10경기도 아니에요. 예. 8경기 4골 4도움이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보여준 센세이션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대구전도 그렇고 뭐 전북을 찢었던 경기나 이런 것들에서 이 선수는 김보섭이라는 콤비네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김보섭을 다른 의미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둘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파트너였고 에르난데스도 본인이 스스로 타격할 능력은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본인이 중앙에서 전개까지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었고 김보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신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있어야지 100%를 보여줄 선수였는데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선수 킥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저도 무고사의 킥을 되게 좋아해요. 흔히 말하는 그 우리 피파에서 말하는 ZD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깔아차는 슛 있잖아요. 무고사가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골대 보고 후리는 거. 근데 에르는 다른 느낌으로 공을 되게 잘 차요. 에르가 약간 템포를 가지고 노는 슈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브라질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남들이 이때 때릴 것 같아, 이때 막아야지라고 뛸 때 안 차고 상대가 속아 넘어간 직후에 차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대 타이밍을 뺏는 걸 많이 했고요. 뭐 에르난데스는 뭐 개인 돌파도 잘했고 패스도 잘했고 슈팅도 잘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7, 8월 동안에 자기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역습이 너무 좋았어요. 조성환 감독이 원했던 축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안정적인 수비 이후에 우리가 타겟티어로 팍 꽂아 넣어서 뒷공간을 먹는 축구. 정말 잘 보여준 선수가 아니었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격수에서는 김도혁이랑 무고사 요 두 개가 좀 갈렸다. 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선택을 이해 못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근거도 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 엔트리에다가 완전 말이 안 되는 선수를 넣은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넣고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김대중 선수도 아까 김도혁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거기도 대중이란 새로운 포지션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뭐 김대중 선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선수가 그 정도 기회 받았으면은 이젠 떠나야지라고 하잖아요. 김대중은 한 번만 더 긁어보고 싶은 그런 마력이 있죠. 마약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야 이거 거의 2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어요. 이것만으로 네. 또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11화 컨텐츠로 이제 MVP와 이제 1년 동안 팀의 좀 베스트 11 선수들을 좀 정해봤습니다. 네, 뭐 요걸 저희가 어쨌든 시즌 정산을 라이브에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요게 어떻게 들렸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많이 잘라둔 것도 뭐 하나하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있고 맞아요. 여러 얘기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풀고 싶었어요. 예. 경기가 38경기잖아요. 그쵸. 38경기 이게 짧지 않거든요. 풀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 어쨌든 저희가 이게 11화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다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를 맡은 민우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